이 사연은 37년 전인 1984년 미영 씨가 8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빠, 엄마, 그리고 미영 씨 세 식구가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영 씨가 기억하는 엄마는 미영 씨가 말썽을 부려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의 엄마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엄마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던 미영 씨는 쎄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살짝 열린 방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문 틈으로 아주 커다랗고 새빨간 눈알. 눈이 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올 듯 살기 어린 눈이 어린 미영 씨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야? 엄마 아니야? 하지만 그 눈동자의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보, 거기서 뭐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빨간 눈은 빨갛게 충혈된 엄마의 눈이었던 거예요. 엄마야 진짜? 그렇게 밤마다 엄마는 그 새빨간 눈으로 미영 씨 방 안을 너무 무섭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엄마 꼼딱지였던 미영 씨는 엄마 곁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이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애미야, 집공사 다 끝났으니까 아범이랑 같이 한번 내려와.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나 함께 하자. 잉? 네, 좋아요. 할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기도 이천에서 과수원을 하시면서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오랫동안 비워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천안에 다시 내려가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엄마는 처음으로 천안의 아빠 고향집을 가게 됩니다. 큰엄마, 고모 식구들이 막 다 모여서 북적북적한 게 정말 동네 잔치 분위기였어요. 큰엄마는 이제 전을 부치시다가 동서, 저 부엌 가서 부침가루 좀 갖다 줘 라고 하셨죠. 그런데 홀로 집에 들어갔던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도와주러 온 동네 사람인가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온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왜?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의 두 눈이 완전히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엄마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데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찡그린 표정을 짓더래요. 뭐야? 그 부엌에 어떤 이상한 여자 못 보셨어요? 이상한 여자? 누구? 그 검은 옷 입고 얼굴이 새하얀 여자요. 부엌 안쪽에 있는 것 같던데 못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래. 빨리 같이 가봐요. 아이고,
이거 일단은 아우 엄마는 다짜고짜 큰엄마를 끌고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아유, 뭐가 있다 그래. 아유, 아무도 없구만 뭘. 아유, 동서가 잘못 봤나 보지. 글쎄, 어디 간 거지?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미영 씨네 가족은 다 같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그 소리에 엄마는 잠에서 깼죠. 순간적으로 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틈 사이로 새빨갛고 커다란 눈이 방 안을 훔쳐보듯이 뭐를 찾는 것처럼 대굴대굴 눈 안에 굴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더 열리고 새빨간 눈에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바로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검은 옷의 여자. 또 찾아왔어. 달빛에 드러난 그 여자는 빨간 눈을 굴려서 방 안을 막 살펴보더니 갑자기 기쁘다는 듯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씩 웃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꿈이네. 꿈이 악몽이야. 악몽을 꿨나? 하지만 닫아놨던 그 문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문틈이 열려 있었어? 벌어져 있었더래요. 왔네. 다음날 아침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왜 그래?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덜덜덜덜 엄마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 괜찮아? 아이고 얘가 왜 이러냐. 퍼뜩 올라가서 병원부터 가. 그렇게 미영 씨 가족은 서둘러서 서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엄마가 어머, 갑자기 왜 저래? 오, 무섭다, 무서워. 여보. 괜찮아? 여보, 얼른 가자. 당신이랑 둘만 있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의 이런 낯선 모습에 어린 미영 씨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가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엄마의 증상에 대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뭐 쉬웠네. 이거. 낮에는 기운이 없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응. 밤만 되면 두꺼운 이불을 덮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눈틈으로 빨간 눈이 보인다고 뭐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밤만 되면 미영 씨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방문 틈에서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왜 이걸 좀. 며칠 뒤 8살이던 미영 씨는 그만 침대에 소변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가 문틈 사이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또 딴 게 있어요? 뭐 위협행위를 했나? 매일 밤 이 문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엄마의 모습은 서서히 더 드러났죠. 엄마가 오른손을 뒷짐지듯이 숨기고 있었는데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짝 빛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심각함을 느꼈던 아빠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큰엄마가 급하게 미영 씨네 집으로 찾아왔죠. 야, 무섭다. 홍서, 혹시 이 여자 알아? 큰엄마가 보여준 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왜 그래? 이 여자 그 여자예요. 밤마다 들자라고 그 여자라고요. 홍서, 형님, 이 여자 누구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형님. 왜 이래? 이 모습을 본 할머니와 큰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낡은 사진 속에 새카맣게 긴 머리에 유난히 하얀 얼굴을 한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젊은 아빠였죠. 남편. 옛날 뭐 여친인가 봐, 뭐 그런 거 같아. 사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한 동네에서 자란 아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 너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둘 사이는 점점점 더 깊어져 갔고 동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공인된 커플이었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둘 사이를 극구 반대했어요. 왜? 너 정말 몰라서 그래? 어? 악기를 신으로 받아가지고 미쳤다고 안 하냐? 걔 엄마가 저주를 걸고 다닌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흉흉이야. 무슨 소리야? 사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다른 무속인과는 좀 달랐대요. 왜요? 휘청. 반쯤 이렇게 풀린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기피 대상이었던 거죠. 동네 마녀 같은. 심지어 아빠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애들이 모두 안 좋은 사고를 당하거나 시름시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또 우연했지. 할머니는 혹시나 아빠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셨다고 해요. 무섭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할머니의 선택은 막내 아들의 강제 유학. 당시 서울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큰아들 집으로 보내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아빠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그 여자를 몰래 만났대요. 정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대학 입학하면 너 데리러 올게. 같이 서울 가서 살자. 기다릴게. 사랑했구나. 하지만 서울로 떠난 아빠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 했던 약속을 서서히 잊어갔죠.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아빠는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귀신이 돼서 엄마의 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맞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고향인 천안집을 떠나 있는 사이 그 여자가
아빠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빠의 고향집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고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지막 눈길이 머문 곳은 아빠가 떠나고 없던 빈집이었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의 배신에 절망했다가 그러면서도 혹여나 아빠가 돌아올까? 그리운.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추운 날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와. 시름시름 앓고 있던 엄마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할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옆자리가 탐이 나고 질투하나도 그렇지.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다?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늘 토해내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못 가! 나 혼자서 절대 안 가! 내 죄다. 어? 내 죄요. 근데 그땐 내 새끼 생각만 했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여. 제발 살려만다오. 살려만다오. 아이고, 애미야. 하지만 엄마는 나아질 기미도 없이 바닥에 드러누운 채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엄마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죠. 나 데리러 온다고 했었잖아. 꼭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난 당신만 믿고 우리가 함께 할 날만 생각하고 있었어. 난 그 순간 아빠는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야 엄마의 빨간 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풀어졌구나. 풀어졌어. 놀랍게도 엄마는 풀어졌어. 그 모든 순간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와, 빙이네. 어른들은 무당의 마지막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 버리고 가서 그렇게 예쁜 딸 낳았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족들 다 피볼 뻔했어. 어머. 그 이후로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내놨고 그곳을 떠나 다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 1999년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 살았던 보민 씨는 제가 잘한. 피아노를 전공한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실기에, 그다음 수능에 할 게 많았지만 보민 씨는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매일 새벽까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보민 씨가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왜? 8시인데 어디냐? 어두워지는데 당장 안 들어와! 옛날 아버지네, 옛날 아버지. 호통의 일상이 딱 그 시절의 그 아버지였습니다. 퇴근 시간인 8시에 보민 씨가 집에 없으면 그야말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보민 씨가 새벽까지 이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설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언제 방에 들어오셨는지 뒤에서 보민 씨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인이다, 과인. 옛날에 감시하던 아버지들이 있었어. 어머니들도 그렇고. 하루는 거실에서, 하루는 방에서 아버지는 수시로 새벽까지 공부하는 보민 씨를 지켜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보민 씨 방 바로 앞이 주방, 부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노란 그 부엌불을 밤새도록 이제 켜놓으시고 매일매일 보민 씨를 확인하셨죠. 숨 막혀. 제발. 불 끄고 자려고 하면 누가 불 끄라고 했어? 이렇게 호통까지 치시면서요. 아유. 보민 씨는 꼭 감시당하는 것 같고 왜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지? 점점 큰 압박감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외 음악학교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가 얼른 밥을 먹고 아버지 퇴근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이번 콩쿨 진짜 중요하잖아. 근데 너무 불안해서 근처에 타로 좀 잘 보는 데 있다는데 나랑 같이 가주라. 타로? 보민 씨는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부탁 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가져야죠. 결국 타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보민 씨와 친구는 부평의 한 타로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친구와 함께 타로 마스터 앞에 앉아서 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 이번 콩쿨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콩쿨러를 생각하면서 여기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주세요. 그러다가 보민 씨가 무심코 타로 마스터 그 뒤쪽을 봤는데 그 뒤쪽에 어떤 여자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손님인가? 다음 사람인가 보지. 평범한 얼굴의 그 여자는 정말 한치의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 이상한데? 무섭다. 보민 씨는 이상해서 친구가 이렇게 카드 뽑는 걸 보는 척 하면서 슬쩍 그 여자 쪽을 쳐다봤죠. 신경 쓰이죠. 봤어. 근데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보민 씨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쳐서 놀란 보민 씨는 얼른 시선을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보민 씨를 여전히 쳐다보는 그 여자의 시선이 네.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쳐다봐서 기분 나쁘셨나?
보민 씨는 애써 무시했지만 계속 쳐다보는 그 여자가 점점 불편해졌고 빨리 그곳을 나가야 되겠다. 피하는 게 상책이죠.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뒤에 여자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보민 씨를 보는 친구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보민 씨, 혹시 귀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야? 친구와 이 친구는 타로 마스터 모두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민 씨가 보인 거야, 보민 씨? 이제 보민 씨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지. 분명히 보민 씨 눈에는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뭐야? 그러자 얌전히 앉아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보민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와 타로 마스터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의자에 팔을 짚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민 씨는 여자가 있는 쪽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여자는 그대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무섭다. 어디로 갔어? 보민 씨는 두려움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그런데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민 씨는 덜덜 떨면서 쳐다봤죠. 그 여자가 어느새 다가와서 보민 씨가 앉은 의자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민 씨를 쳐다보면서 계속 입을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친구도 그 타로 마스터도 잊은 채 도망치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게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한 보민 씨는 서둘러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일찍 안 다니냐? 잠깐 친구 만나고 왔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곤 얼른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어김없이 부엌불을 켜둔 채로 거실에 앉아 보민 씨를 지켜보셨어요. 보민 씨는 이상한 일도 좀 겪었고 좀 심신이 필요하잖아요. 좀 쉬고 싶었지만 집에 온 게 또 늦었으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가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주무시러 가신 거. 피곤하지. 주무시나 보다. 한시름 놓은 보민 씨는 얼른 부엌불을 끄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인가?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나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또 뭐야, 왜 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뭐지? 보민
보민 씨는 아예 방문을 열고 나와서 밖을 살펴봤어요. 그 순간 갑자기 뭔가 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타로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고 그리고 이 여자는 넘어진 보민 씨의 발을 잡고는 한쪽 팔로 상체를 끌며 뒤로 가기 어디 시작했어요. 데려가는 거야? 끌고 끌고. 보민아! 아버지가 다행이다. 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오셨고요. 급하게 보민 씨를 붙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보민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야? 아버지가 어. 보민 씨의 발 밑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거든요. 어머. 아빠도 봤나? 아버지도 봤나 보네. 엄청난 힘의 여자의 손이 점점 풀렸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여자를 피해 부엌불을 탁 켜시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언뜻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둘러싸더니 팔을 잡고는 부엌 쪽 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없어.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버텼지만 그대로 쭉 끌려갔어요. 여자의 손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들은 부엌 쪽 벽으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무슨 뭐 공간 이동 이런 것도 아니고. 오.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야 이거 뭔 일이야? 보민 씨 앞을 가로막고 계셨던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보민 씨를 이리저리 확인을 하시더니 조심스레 침대에 앉으셨어요. 보민 씨는 그제야 울음이 그치. 터져 너무 나왔습니다. 정황이 없어. 긴장이 풀렸구나. 그리고 타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 본 그 여자,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께 다 털어놨죠. 보민 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그래, 나도 봤다. 너를 따라온 것 같아. 들어올 때부터 알았던 거야. 아 집안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해주신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민아, 아무래도 우리 집이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의 저승 길목인 것 같다. 아 그거 아까 막 잡아끈 사람들이 그 저승사자였구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 아버지가 유독 몇 개월 전부터 보민 씨한테 더 엄해지셨거든요. 그게 딱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였던 거예요. 오. 아버지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사 온 뒤로 밤만 되면 거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보면 각기 다른 모습의 귀신들이 현관문으로 들어와서는 방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잠든 가족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매일 밤 보민 씨를 지켜보던 아버지. 불 켜고.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보민 씨를 감시한 게 아니라 지킨 거였나? 혹시나 그들이 해코지하진 않을까 보민 씨 곁을 지키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또 이게 부성애가 또 아유. 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밤마다 그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바로 부엌불을 켜놓으면 그들이 얌전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그들이 이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부엌불이 켜져 있으면은 집안을 서성거리고 뭐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쳐서 곧장 부엌벽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여자를 끌고 간 것도 아마 다른 망자들인 것 같아. 아버지 생각엔 그런 거죠. 보민 씨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항상 부엌불을 켜놓으셨는지, 왜 그 여자가 쫓아올 때 불을 켜셨는지 알게 됐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해준 아버지는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봄이나 앞으로 살면서 이상한 걸 보거든 반드시 모른 척 못 본 척 하거라. 응? 얘가 이제 보이니까 귀신은 모른 척한다. 보민 씨네 집을 지나가던 망자들은 왜 그 여자를 끌고 갔을까요? 멀고 험한 저승길을 밝혀준 보민 씨 아버지에 대한 오답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윤영진이라는 13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생계를 꾸려가던 그 친구였는데요. 영진이 아버지는 전기 관련 출장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혼자 있을 영진이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밥과 국을 놓고 가실 만큼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진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주말에도 항상 연락할 정도로 가까웠던 영진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더니 심지어 학교까지 결석을 하는 겁니다. 걱정되지 그럼. 왜 그러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집으로 찾아갔죠. 윤영진! 영진아, 윤영진! 한참 조용하더니 덜커덕 문이 열렸습니다. 이야, 윤영진 학교는 어쩌고 망당하네.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인사를 건네다가 영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보게 말라서는 이건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영진이가 제 팔을 갑자기 붙잡고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집과 한참 떨어진 근처 공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 아버지 또 일 가셨다면서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끌고 오냐?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뭔 소리야? 형민아, 나 좀 살려주라. 어리둥절 쳐다보는 저에게 영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며칠 전 그 밤에 답답해서 아파트 복도로 나왔는데 아파트 앞 가로등 아래서 허리가 정말 이렇게 기역자로 굽은 까만 형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가로등 기둥을 깡깡 치면서 앞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되구나. 뭐지? 그 모습을 본 영진이가 아니 웬 할머니가 야밤에 운동을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던 그때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묘한 선뜩함이 몰려오는데요. 그 노파가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은 영진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들어 보이더니 뭐야, 봤네.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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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까딱거리는 거예요. 순간 영진이는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영진이 집이 5층이요. 센 거야. 네, 5. 우리 집 층수를 센 건가? 이렇게 싶은 거죠. 센 거야. 그 순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스멀스멀 움직이는 노파의 모습이 보였어요. 영진이는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서 후다닥 집으로 들어와서 잠긴 현관문부터 체크했습니다. 무조건 잠궈야지. 근데 그러던 그때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찾아왔어? 그게 꿈이었어. 아, 이게 장난하냐? 아, 뭔 개꿈 꾼 거 가지고 쫄아서 그래. 그런데도 영진이는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극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죠. 방금 말한 건 첫 번째로 꿨던 꿈이야. 영진이의 꿈은 그렇게 또 시작됐습니다. 영진이가 집 앞에 우유 주머니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쳐다봤더니 들고 있던 우유를 떨어뜨린 채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현관문을 등지고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다가 깨어나게 됐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 듣는 것 마냥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었는데?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이상한 사람. 꿈이 소름 끼치게 이어지고 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시제처럼. 나 그 사람 얼굴을 봤어. 근데 그 얼굴이 그 검은 형체의 모습은 허리가 인사하듯 90도로 접혀 있고 입은 중구난방으로 자란 것처럼 뾰족하게 박힌 치아가 보였어. 그리고 한 손에는 겉보기에도 위협적인 커다란 펜치를 들고 있었다고 했어. 영진이는 다시 잠들면 그것이 자신을 덮칠까 봐 두려움에 잠을 자지 않고 버텼다고 했어. 행하지 얼굴이. 그러던 그때
덜컥 열었어. 그러자 새까맣고 자글자글한 손이 현관문을 턱 하고 잡는 거야. 기겁한 영진이는 문을 힘껏 잡아당겼지만 결국 활짝 문이 열리고 말았어.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흉측한 노파였어. 그 노파가 영진이 위로 순식간에 올라타더니 양손으로 영진이의 입을 찢어버리듯이 마구 벌리기 시작했던 거야. 입을? 그리곤 그렇게 노파는 영진이의 어금니를 모조리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어 노파의 주름진 입이 괴상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집채만큼 입을 벌리는데 입속엔 수십 개의 들쭉날쭉한 이가 빼곡히 박혀 있었던 겁니다. 입 안에? 끔찍한 광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파가 영진이의 어금니를 자신의 잇몸 속에 우겨넣기 시작하더니 그리곤 만족한 듯이 손뼉을 치면서 입이 찢어져라 깔깔 웃어. 너무 기괴하다. 그걸 끝으로 영진이는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잠에서 일어나 보니 침대 위였어요. 또 잠이 들어요? 무서운 꿈을 꿨네. 꿈이야 숨쉬어 이거. 영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꼬박 새우고 미친 듯이 쏟아지는 잠과 싸우고 있을 무렵 그때 제가 집으로 찾아갔던 거죠. 그랬군요. 3번 연속 끔찍한 꿈을 꾼 영진이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현민아, 이가 빠지는 꿈은 흉몽이라는데 내가 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야, 아니야. 그런 거 다 미신이잖아. 그냥 꿈이잖아. 어? 저는 일단 불안에 떠는 영진이를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냈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곤 영진이와 헤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영진이더라고요. 현민아. 야,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영진이의 전화를 받은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봐. 영진이 아버지께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친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휑한 빈소에 홀로 멍하니 앉아있는 영진이가 보였어요. 다 내 꿈 때문이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 때문이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묵묵히 영진이 옆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죠.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시간, 귓가에서 자꾸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슬며시 눈을 떴어요. 야, 영진아,
영진, 일어나. 또 꿈을 꿨어. 끝난 줄 알았던 그 소름 끼치는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전날 밤 꿈에서 본 그 괴물이 펜치로 가로등 기둥을 미친 듯이 치고 있다던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아, 나도 이제 죽는 거겠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영진이는 도망갈 의지조차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 괴물은 전처럼 영진이의 입을 미친 듯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순간 바닥에 누워있던 영진이의 시야에서 보인 건 바로 익숙한 낡은 작업화 한 켤레. 아빠,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제발. 아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 괴물을 끌고 천천히 사라지셨답니다. 영진이는 아버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울음을 토해내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던 아이고. 영진이는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을 위해서 그 괴물을 데려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후로 신기하게도 그 흉측한 괴물이 나오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악몽 덕분인지 영진이는 슬픔을 딛고 지금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때는 2007년 여름이었고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민준이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민준이 엄마가 늦둥이 동생을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에 민준이는 아빠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하루는 아빠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어요. 네, 부장님. 네. 그럼 오늘 중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네요? 회사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지금 회사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아, 나 혼자 있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그럼 아빠랑 같이 갈까? 진짜? 아싸. 아빠 회사에 가는 거 처음이라서 민준이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민준이와 아빠가 회사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 반. 모두 퇴근하고 회사는 어쩐지 좀 썰렁했겠죠.
그때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해야지. 네가 이 과장님 아들이구나.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알사탕 하나를 꺼내서 주셨어요. 아유 정겹네. 이제 민준이는 아빠와 사무실로 올라갔죠. 아빠의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니 널찍한 방에 수십 대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들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뒤쪽 자리, 컴퓨터가 없는 자리에 앉았어요. 기준아,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퍼즐 맞추고 있어야 돼. 아빠는 곧바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민준이도 열심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과장님이면 그 위엔 누가 있어?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지? 그럼 사장님이 제일 높은 거야? 아니, 그 위에 회장님이 계시지? 처음에는 민준이가 조잘조잘 말을 걸 때마다 대꾸를 다 해주셨는데 점점 대답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은데.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어. 아무 말도 없어요. 집중해서 그런가? 일에 집중해서. 아빠, 나 목 마른데. 나중에는 민준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키보드만 치시는 겁니다.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재밌는 거 하고 놀 거 없나 하고 찾아봤죠. 아빠 회사를 한번 탐험해 봐야겠다. 밤에. 한창 호기심만을 나인 민준이는 아빠 몰래 살금살금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또 아빠한테 들킬까 봐 얼른 다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는데 4층과 5층 사이에 갔을 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민준이 또래의 여자아이였어요. 아이고 여자애가 왜 있어? 회사에? 이거 이상하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넌 왜 여기 있어? 아빠 따라왔어. 너도요? 그럼 우리 같이 놀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아빠 회사에서 또래 친구를 만난 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혼자 불 꺼진 건물을 돌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민준이는 아이랑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이제 문득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이제 가봐야겠어. 아빠가 기다리실 것 같아. 우리 좀 더 놀자. 좀 더 놀자고. 아이가 아쉬웠는지 더 놀자고 보챘어요. 좀? 그럼 너 무슨 놀이 하고 싶어? 숨바꼭질. 네가 술래?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 좀 무섭잖아요. 불 꺼진 회사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 또래 아이 앞에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아시죠? 어릴 때 해보면 술래할 때 눈 감고 숫자 세는 척 하면서 사실은 살짝 보잖아요. 뭐 그렇죠. 민준이도 살짝 실눈을 뜨고 다섯 하는데 5를 세기도 전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엄청 빨리 도망갔네. 너무 이상한데 가까운 데 숨었나 보다. 찾는다. 숫자를 다 세고 나서 가까운 곳부터 찾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잘 숨었네. 어디 숨었지? 구석구석 찾아도 없어요. 너무 이상해. 설마 딴 층으로 간 건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그 순간 여자 화장실 쪽으로 뭔가 휙 들어가는 거야. 야, 여기 있지? 빨리 나와. 민준이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아이를 불렀어요. 장난치지 마. 너 여기 숨는 거 다 알아.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가자. 계속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나오지를 않아요. 화장실이 무서워진 민준이는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보다.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문이랑 바닥 사이에 틈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살짝 보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맨 마지막 칸에 깜장 신발이 보여요. 여자애가 깜장 신발 신고 있었잖아요. 너무 반갑죠. 찾았다. 너 신발 다 보이거든. 나와. 하는데 대답 대신에 안에서 또르륵 또도도독 뭔가 입안에서 사탕 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쭈뼛 건드서잖아요. 기분이 싸해져서 좀 제대로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보는데 민준이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신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투박한 구두가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어른이야. 벌컥 문을 열면서 웬 남자가 쑥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민준이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남자는 바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해.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거기 왜 있는 거야?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본 사람이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툭 하고 뭐가 떨어져요. 청테이프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아저씨 손에 노끈이 들려 있어요. 유괴 납치물. 근데 그때 뭔가 우두둑 사탕을 깨물면서 민준이를 감싼 그 손에 힘에 빡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들고 있지? 왜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잡히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팍 뛰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막 빈 사무실 아무 데나 막 숨었어요. 책상 아래에 막 급히 몸을 숨기고 아저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너무 막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오는 아저씨가 있고 근데 애는 어디 있는지 봐야겠고 확인은 해야겠고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살짝 고개를 들어서 빼꼼 확인을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서 있어요. 근데 아저씨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저씨 입에서 그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 계획스러워. 찾았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민준이가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이 나는데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나랑 숨바꼭질 해야지. 왜 도망가는데? 무조건 아빠한테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막 뛰어. 3층에 아빠 사무실이 있잖아요. 계단으로 막 갔어요. 3층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뒤에서는 계속 발소리가 들립니다. 미치겠는데요. 민준이가 거의 패닉 상태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진 순간에 탁 문이 열렸어요. 근데 민준이 바로 기절했어요. 나중에 눈을 떴더니 아빠.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뭔 일이단 거야? 경찰이 CCTV를 확인했대요. 근데 그 4층 여자 화장실 앞 CCTV가 딱 있어요. 민준이가 4층 가기도 전에 화장실에 아저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또 손에 청테이프와 노끈 든 채 민준이를 미친 듯이 쫓는 모습까지 딱 찍혀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다 봤어요. 간발의 차이로 민준이가 화를 면한 거래요. 계세요? 경찰이 경비 아저씨 집에 급습했는데 계세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다고 합니다. 아니, 뭔 일이야, 갑자기.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애지중지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뺑소니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남긴 유서 내용이었어요. 아빠 심심해. 놀아줘. 요 근래 심심해. 죽은 딸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딸 안 심심하게 해줄게. 딸이 자꾸만 같이 놀자고 여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딸이 좋아했던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민준이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본 그 애는 분홍 원피스 입은 그 애는요? 근데 아빠 말씀으로는 CCTV 어디에도 그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민준이가 회사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누구랑 대화하는 모습? 막 허공에 대고 혼자 보리, 쌀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거. 이거 너무 싫은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10년 전 그날 아빠 회사에서 민준이와 놀았던 그 아이는 경비 아저씨의 죽은 딸이었을까요? 찾았다.